배와 이것 함께 먹고 의사들도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배는 가을과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선물로도 많이 선호하는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배에는 많은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과일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통해 배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배의 11가지 효능과 어떤 분들이 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지, 배를 고를 때 어떤 배가 좋은 배인지 배 고르는 방법, 그리고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 쓰고 옹기종이 앉아 어머니께서 깎아주신 달콤한 배 한 쪽씩 먹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해지면 어머니께서 배 하나를 가져다가 가운데 씨 부분을 파내시고 꿀을 넣어 끓여주셨던 바로 그 배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배는 기침이 심할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의 첫 번째 효능은 기관지에 좋다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 점막에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래가 생기게 됩니다.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올릭과 안토크라신 성분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가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배가 폐에 열을 내리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하는 진액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배의 과육에는 또한 피로 회복을 돕는 유기산과 비타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가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간혹 배를 이용한 가공식품, 배음료를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100% 배로 만든 음료가 아닌 배 첨가물 가공식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당성분, 설탕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설탕이 문제인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이런 가공음료를 드시게 되면 설탕을 과다하게 흡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높아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 또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게 되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 공장인 췌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올 수도 있고 췌장염이 지속되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사소한 식습관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췌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발병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췌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가공음료를 통해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혈관입니다. 많은 양의 설탕으로 인해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장뿐 아니라 눈 건강과 심장에도 무리를 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늘어 거울 보기 싫으신 분들 계시지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로 이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설탕을 소화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어 피부에 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의 효능은 미각을 살리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먹어도 맛도 잘 모르겠고 침도 잘 안 생겨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노화가 되면서 미각세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래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저하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나이 들면서 혈압약도 많이 드시지요? 고혈압 약에 들어있는 캡토프릴이란 성분이 미각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각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침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항상 입안에 맑은 침이 충분히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배를 한쪽씩 드시게 되면 입안의 침의 분비를 촉진하여 침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미각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이 부족하여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배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의 효능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중성 지방혈증 등의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사증후군은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 감소함으로써 근육 및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더욱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여러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대사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에 배가 도움이 되는데요. 45세에서 65세의 4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하게 한 후에 배를 섭취하지 않는 대조군과 비교를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12주 동안 배를 섭취한 사람들은 수축기 혈압이 4에서 5 수은/주밀리미터 정도 낮아졌으며 허리둘레 또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배는 단맛이 좋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배의 4분의 1쪽씩 드시고요.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1개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네 번째 배의 효능은 체질적으로 건조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를 드시게 되면 몸속에서 점액질 분비를 활성화하게 되어 건조한 세포막을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윤조라고 합니다. 음을 보하고 진액을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이 건조하게 되면 몸 안에 독소가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배출이 쉽게 않게 됩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배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47,8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암 발병률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되었는데요. 채소보다 과일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서 폐암의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일 중에서도 배를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배의 효능은 변비를 완화시키는 효능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동안 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이 하루에 한쪽씩 배를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수분으로 인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무르게 해주어 변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배의 효능은 당뇨로 인해 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는 한의학에서 소갈증으로 힘든 분들에게 약으로 처방할 만큼 좋은 과일인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과일 드시기에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배는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좋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단단한 과일들은 당이 있어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배의 혈당 지수도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과일을 드실 때 식사하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드시면 별로 좋지 않고요. 식사 전에 드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배를 식사 전에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복감을 줄여주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며 혈당과 혈압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7번째, 배의 효능은 숙취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숙취해소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콩나물 해장국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콩나물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해 주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배에도 이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8번째, 배의 효능은 감기, 인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배는 성질이 차갑고 열을 식히는 기능, 즉 청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염증 성분인 카테킨과 알부틴이란 성분으로 인해 염증을 완화시키고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해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감기에 꼭 걸리거나 인후염으로 힘드신 분들이 매일 배를 드시면 이런 염증성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증상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배의 효능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가 단맛이 좋아 살이 찌기 쉬운 과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혈당 지수가 35로 낮은 편에 속하며 수분 함량이 높고 포만감을 높여주어 배를 드시게 되면 과식을 막아주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10번째, 배의 효능은 피부가 거칠고 칙칙하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도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배에 함유되어 있는 알부틴이란 성분이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주어 칙칙한 피부색을 맑게 해주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배의 효능은 정말 중요한데요. 죽어가는 간을 살리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배에는 펙틴, 알부틴, 아스파라긴산과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간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내부에 유해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배를 드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는 또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가열하여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해독작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를 익힐 때 배를 껍질째 사용하시고요. 씨와 꼭지를 빼고 깍둑 썰기를 하셔서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배가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이신 다음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백혈구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한국식품과학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배를 가열하게 되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3,700배나 상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간 기능이 좋아지고 해독작용이 좋아져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많은 좋은 효과들이 있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찬 분들입니다. 수족 냉증이 있거나 평소에 배속이 차가워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은 배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 배가 찬 기운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혈관의 혈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가 소화에 좋은 기능이 있지만 속이 찬 분들이 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더욱 차갑게 되어 소화가 더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은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많아 다른 좋은 점들도 있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많은 수분으로 인해 이뇨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수분이 손실이 심해질 수도 있고 소변이 농축되어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결석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를 보관할 때 주의할 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와 함께 많이 드시는 과일이 사과인데요.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와 배에 좋은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건강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보관할 때는 다릅니다. 배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게 되면 사과에서 분비되는 에틸렌이란 가스가 배를 빨리 상하게 합니다. 에틸렌은 대표적인 식물 노화 호르몬인데요. 사과는 바로 이 에틸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배와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초록색의 상큼한 아오리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빨갛게 익은 새콤달콤한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의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에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 요소와 만나게 되면 시아노아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노아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 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1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잠시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신 곳 소개해 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 포함. 여러 지원금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하고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는데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인 것도 이젠 다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설치 당일 꼭 챙겨 받으세요.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믿을 수 있으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아정당은 전화 한 통으로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리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상품도 있습니다. 아정당 22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폰 추첨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니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정당에서 정당하게 받으세요.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3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이 된답니다. 요즘 과일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비싼데요. 비싸 보이던 샤인머스켓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달콤 상콤한 포도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포도가 심장질환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주를 매일 한 잔 마시면 심장질환에 좋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포도주는 절대 건강을 위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에 좋은 성분도 물론 있지만 바로 알코올 때문입니다. 발암물질인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그렇게 좋을까요?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포도의 과육, 씨, 껍질 중 어디에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포도송이 가지입니다. 엥? 가지? 그냥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도송이 100g 기준으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해보니 과육에는 1mg 정도, 껍질에는 2.9mg, 포도씨에는 3.9mg이 함유되어 있었고 포도송이 가지에는 무려 52mg이나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과육보다 포도송이 가지에 무려 5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씨와 껍질은 그렇다 쳐도 포도송이 가지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 지금까지 그냥 버렸는데 너무 아쉽죠? 앞으론 절대 버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의 어떤 성분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와 포도송이 가지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포도 세척은 어떻게 해야 농약으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몸에 좋은 포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우리 몸에 흡수해 보자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포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인 포도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안토시아닌, 플라보놀, 페놀산, 스틸벤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포도는 항산화, 항염증, 장내 미생물 조절, 항암 및 심장 보호 효과와 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요. 포도의 생리활성 화합물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두드러진 위험 요소 중 하나인데요. 포도는 혈압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장 제형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레스베라트롤 외에도 카테킨,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이런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포도는 보약에 속하는데요. 기와 혈을 보강해주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이 허할 때 병원에서 맞는 수액에 포도당을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포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만큼 포도는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에는 이런 에너지원인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성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포도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포도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데요.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간단하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개시, 두 번째는 촉진, 세 번째는 진행입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바로 이 3가지 단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여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에도 스스로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췌장암, 감상전 암, 간암 유방암, 위암 등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도 과육만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포도씨, 껍질, 그리고 가장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송이 가지를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송이 가지를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바로 포도송이 가지를 차로 만들어 마시면 됩니다. 포도송이 가지 차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포도 알맹이만 빼먹고 버려졌던 포도송이 가지.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포도를 다 먹고 남은 포도송이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냄비에 물 1리터와 포도송이 가지를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포도송이 가지차를 끓일 때 먹다 남은 포도알과 포도씨도 넣어 함께 끓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끓인 포도송이 가지차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포도향이 향긋하게 올라와 맛도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드셔도 됩니다. 포도를 씻을 때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농약 걱정 없이 깨끗하게 씻는 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농약 걱정 때문에 식초물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식약처에서 세척 방법별로 농약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물에 5분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해도 잔류 농약의 83%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더욱 깨끗하게 씻으시려면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물에 담가 두었다가 충분히 흔들어준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인데요. 산성의 농약을 중화시켜주기도 하고요. 지용성 농약 또한 베이킹 소다의 입자가 흡착하여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포도알에 하얗게 묻어있는 건 농약이 아닙니다. 이걸 또 농약으로 생각해서 씻을 때 이 하얀 성분까지 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성분은 농약이 아니라 포도에서 나오는 과분입니다. 이 포도 과분은 껍질의 일부인데요. 포도의 과육이 만들어지고 표면에 생기기 시작하여 수확할 때까지 계속 생기는데요. 이 포도 과분은 포도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먼지나 이물질이 붙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분이 잘 발달한 포도에는 이물질, 병원균 등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포도를 구매하실 때 이 포도 과분이 많은 포도를 선택하셔야겠지요. 과분이 없는 깨끗해 보이는 포도가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세척할 때 과분까지 힘들게 씻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빽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씻을 때 포도알을 하나씩 떼어내어 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과육이 노출되어 세척 시에 영양분이 손실될 수도 있고 이물질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째로 물에 담가 씻으시거나 포도송이 가지 중간중간 잘라서 씻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과육만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포도에는 당이 높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 혈당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을 드셔야 하는데요. 권장량은 하루에 100g 정도입니다. 작은 포도알 기준 20개 정도 되니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과일과는 달리 상온에서보다 냉동일 때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의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상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 때 7.2mg이었는데 냉장 보관 2주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후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kg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 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지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이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킬레이트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혈전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블루베리의 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궤장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U로 불립니다. U는 궤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근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促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의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송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송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석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달달한 단맛이 좋은 복숭아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